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을 기점으로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일명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 인생이 많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들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외로움을 여러분과 달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들리진 않지만 요새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막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기막힌 일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8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땐 제 귀가 이렇지 않을 때였죠.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를 하는 모습에 그만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사귀게 되었죠. 연애는 1년 반 정도 하게 되었는데 항상 집까지 데려다주고 데이트 비용도 남편이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그런 자상한 모습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고, 그래서 오히려 프로포즈는 남편이 아닌 제가 먼저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기왕이면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 그동안 대체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지껏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돈은 저희 친정 도움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면 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의 반대였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하지만 학벌도 능력도 제가 남편보다 더 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첫 만남부터 안이 꼽게 보시더라고요. 여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애는 언제 갖니? 너 우리 건수 3대 독자인 줄은 알지? 아들 낳을 생각 없으면 이 집에 발디딜 생각하지 마라 라는 둥, 여기 사연 채널에 자주 올라오는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셨죠. 만약 지금의 저라면 당장 뒤집어 엎고 바로 파토를 냈었겠지만, 그때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고, 또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사이가 좋아질 줄 착각했기에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혼날 때마다 남편이 세상 다정하게 저를 달래주고 선물도 사주니까 나중에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시어머니가 원하는 혼수를 맞춰드리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해주셨죠.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미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 라고 불평하셨지만,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걸 아셨기에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맞춰주셨죠.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까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세히 따지고 보니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는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불행이 시작되었죠. 교통사고로 인해 귀를 멀게 되면서 행복했던 제 일상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아마 그날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남편은 개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프리 선언을 하며 회사를 관두더니 외주 업무를 받아서 건당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회사를 때려친다는 남편을 말리고 말렸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말로는 자기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돈보다는 편하게 일하고 싶고 쉬고 싶어서 일을 그만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그에 반해 직장을 다니던 중이라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와 집안일은 전부 저의 몫이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준비도 바쁜 와중에
남편 아침밥은 물론이고 점심까지 차려주고 회사를 나왔었죠. 그러니 옷을 예쁘게 입거나 화장할 시간도 없었어요. 게다가 퇴근 후에는 남편이 먹고 난 그릇들을 치우고 밀린 집안 청소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연애 기간 내내 동거를 하거나 같이 살아본 적은 없어서 처음에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국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일을 부탁하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오히려 일을 더 만들더라고요. 가령 설거지를 시키면 그릇을 전부 깨트려서 유리조각 치우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빨래를 부탁하면 옷을 다 망가뜨려서 입을 수도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 나중에는 포기하고 집안일은 전부 제가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또 시어머니가 절대 자기 아들한테는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오실 때마다 당부를 하셔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한마디로 밖에서는 회사 일을 하고 집에서는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가 생활비의 80~90%를 모두 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보는 결혼 생활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제가 조금 더 생활비를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고 또 아내로서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불만 없이 생활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자고 하대요. 1박 2일은 사실 남편에게 눈치가 보였어요. 워낙 제 손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전기밥솥에 새밥도 해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아도 그거 차려먹기 귀찮다고 배달 음식만 시켜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빼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그동안 회식이며 야유회며 모조리 불참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야유회는 회사 창립 기념으로 특별히 회장님도 오시는 터라 도저히 제가 빠질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통보했어요. 나 회사에서 야유회에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야유회? 이번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하겠대. 무슨 회사가 뻑하면 놀고 마시냐? 그래가지고 일은 언제 해? 그러게 말이야. 월급 주는 곳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아무튼 다다음 주 주말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 알았어. 갔다 와. 분명 야유회 가기 2주 전에 남편에게 말했을 때 허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날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 같이 버스 타고 출발하기로 했어. 어딜 가는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회사 야유회 간다고. 맞다. 근데 내일 우리 엄마 오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오신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아까 전화 왔는데 며느리 보고 싶다고 오시겠대. 그럼 알자마자 말해줬어야지. 준비한 것도 없는데. 나 내일 야유회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당신 보려고 오는 거지 나 보러 오는 거겠어? 회사 일을 마음대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니 무슨 유부녀를 데리고 야유회를 가냔 말이야. 회사가 생각이 있는 거야? 아무튼 내일은 안 돼. 내가 2주 전부터 미리 말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무거운 짐 가지고 힘들게 우리 집 오는 건데 꼭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겠어? 게다가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잘 좀 말해주면 안 돼? 나 회사 일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회사에 잘 좀 말해보면 안 돼? 점심만 딱 차려주고 가면 돼. 당신이 좀 할 수 없어? 나 라면도 못 끓이는 거 알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요리를 미리 배워놨지. 엄마가 기대 엄청 하고 있단 말이야. 며느리 볼 생각에 잠도 잘 안 오셨대. 이번 딱 한 번만 점심 먹고 야유회 가면 안 될까? 이런 일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너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이 기회에 잘 보여야지. 점심에 출발하면 나 못 타고 가라고. 우리 집 차 있잖아. 당신이 몰고 가면 되지. 그 먼 거리를? 나 운전 잘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쉬엄쉬엄 천천히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신 가만 보면 우리 엄마 안 만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약속을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더 서운해지려고 해.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좀 부탁하자. 응? 또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듣겠네. 말해볼 거지? 결국 저는 남편의 끈질긴 부탁에 직장 상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렸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 저만 점심 먹고 따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때 시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시어머니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고 야무진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날이 귀가 들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어 거의 밤을 지샜기 때문에 퉁퉁 부은 눈으로 찌개를 끓이고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쳤죠. 워낙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떨리더라고요. 바로 전날 통보한 남편이 얄밉기도 했고요. 기차역까지 직접 차로 모시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첫마디로 너 살이 좀 쪘네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모시고 들어와 식사를 차려드렸더니 하나하나 맛보시면서 이건 소금을 더 쳐야 하고 저건 맛이 너무 짜니 저건 맛이 요상하니 하시면서 지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전부 다 끄집어내시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며 제게 청소를 시키셨죠. 너 건수한테도 이렇게 해주니?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제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혼했으면 청소랑 요리는 제대로 해야지. 너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건 안 가르쳤니? 죄송합니다. 요리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좀 배우던가.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어요. 거긴 얼마니? 너무 비싸면 가지 말고. 건수 힘들게 돈 버는데 깎아먹고 싶니?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래야 한다며 방 안에 콕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인사할 때 얼굴만 내밀고 왔어 하더니 다시 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친정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자고 시어머니가 와도 제가 담당해야 하고 문득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직장도 다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며 살림에 신경 쓰라고 하셨다가 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집에서 놀면서 건수돈 펑펑 쓰려고 하며 비꼬시더라고요. 대체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안지라도 있었으면 싶었겠어요. 아무튼 그날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집안일을 하느라 야유회에 가기로 한 시간이 지났고 제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 가면 여기서 건수랑 나 둘이 있으라고? 나더러 저녁하고 살림하라는 말이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항상 이런 식이니? 바쁘다고 나 몰라라 가버리고 건수밥도 안 차려줘? 아니에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지밖에 몰라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 집 며느리로 넣어드리지 않았을 거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바깥일이 아니라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지. 그렇게 한창 시어머니께 꾸지람을 듣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유회 간다며? 안 가? 그게... 그때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남편을 두고 유부녀가 외박을 하니 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엄마, 냅둬. 회장도 참석하는 야유회라서 저 사람이 도저히 빠질 수가 없나 봐. 대신 내일 좀 일찍 오라고 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래 다녀와라 라며 겨우 허락을 해주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대신 내일 아침 일찍 와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네. 온 김에 일주일 머물렀다 가야겠다. 불만 없지? 네, 그럼요. 그날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5통 넘게 와 있더라고요.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왜 안 와? 아물품 정희씨가 담당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운전대를 잡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모든 일이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혼날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고 암담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큰 화물트럭 한 대가 제 차 앞에 온 것까지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이후로 기억은 완전히 지워졌고 눈을 뜨니 병원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런데 귀가 너무 아팠어요. 귀 안에 큰 돌덩이가 들은 느낌이랄까요? 게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벌벌 떨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오열을 하다가 다시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혼절했나봐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저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청각기관이 손상되었대요. 뼈가 부러진 거, 타박상은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귀는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귀머거리가 된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귀가 안 들리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얼싸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남편은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우셨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래도 가족이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센터에 가길 원했고 기꺼이 같이 가주었습니다. 센터에 가서 한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언니였는데 이름은 진주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저는 비로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후 1년이 지났을 땐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진주 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게다가 말할 수도 있잖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분명 이유와 교훈이 있겠지 생각하니 마음이 그나마 좀 가라앉았어요. 사회복지사 덕분에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죠. 게다가 저는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저도 긍정적으로 점점 변해갔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평소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자막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음악을 감상할 수 없는 건 너무 슬펐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앞으로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를 조금 서글프게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져서 살아가야죠.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회사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때 야유회가 없었더라면, 남편이 나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제 귀가 멀쩡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자 눈물만 날 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고 이후로 정신 차렸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쩔 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생각하면서요.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남편이 많이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 불안해지는 거 있죠? 게다가 사고 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더욱더 남편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남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잦아졌어요. 평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외출할 일이 잘 없는데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오겠다느니 공용 사무실을 알아보겠다느니 하며 밖에 나돌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했나 보지 싶었는데 어느 날은 머리가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왜 젖었어? 더워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왔지. 그래? 많이 더워? 웬만하면 나가지 마.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혹시 여자가 있나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자가 있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정말로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면 저는 남은 인생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쇠 하고 있으니 남편은 더 당당하게 외출을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거울 보는 날이 더 많아지고 쇼핑백을 잔뜩 들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연애 때도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질 않나, 헤어샵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들어오질 않나. 누가 봐도 불륜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저에게 외박을 하겠다고 하대요. 여보, 나 시골에 좀 다녀올게. 왜? 먼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누구? 얘기하면 알아. 나도 잘 모르는 분이셔. 혼자 다녀올게. 같이 안 가도 돼? 됐어. 혼자 갔다 올게. 명절 때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시댁에 가지 않을 정도로 늘 저를 데리고 다니던 남편이 이상하게도 자기 혼자 장례식장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제가 없으면 양말도 못 찾아 신고 밥도 혼자 못 챙겨 먹는 것은 물론이고 저 없이 친척들의 경조사도 참석하지 않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외박을 하고 난 후 너무 수상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암호가 걸려있더라고요. 원래 암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입력해보니까 그게 틀렸대요. 그새 암호를 바꾼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정신을 차리려나 밤마다 고민했어요. 불륜을 용서해주는 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같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없던 일로 깨끗이 잊어질 수 있었어요. 바보 같았지만 그게 저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이 묘하게 변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왔다 간 것처럼요.
게다가 소파에는 두 명이 앉았다 일어난 것 같이 푹 꺼진 자국이 있었어요. 분명 상간녀가 이곳에 들락날락거린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집에 들인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여자 있어? 뭔 소리야? 그냥 느낌이 수상해서. 별소리를 다 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피하려는 듯 얼굴을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바보같이 남편의 등에 대고 제발 헤어져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약자가 되는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여자를 마음껏 집에 데리고 왔고 저는 어김없이 증거를 발견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 밤은 자고 일어나 부엌에 갔더니 식탁에서 여자의 립스틱이 묻은 컵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 둘이 보란듯이 저희 집에서 뒹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예민해져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또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상간녀가 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둘이 살기에는 꽤 집이 컸기 때문에 상간녀가 어디선가 숨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사람이 왔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려나 싶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마치 저를 농락하는 듯이 상간녀가 흔적을 풀풀 풍기며 다니더라고요. 나 여기 있으니 찾아보세요 하는 식으로요. 분명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면 아무도 없어서 허탕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미칠 지경이라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 여자 있지? 또 뭔 소리야? 여자 있잖아. 집에도 들였잖아. 제발 좀 그만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컵에 립스틱 자국, 화장실에 긴 머리카락, 매니큐어 묻은 손톱 자른 것까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여기 여자 있잖아. 어? 정신병이야 뭐야? 여기 여자가 있다고? 기가 막혀서. 솔직하게 말해. 있잖아. 그만 안 해? 지겨워 죽겠네 정말. 저는 이 깊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보란듯이 머리카락을 흘리며 이곳저곳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 혼자 바보 만들고 둘이 신혼집처럼 살고 있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너무 과대망상이 아닐까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는 저를 피해 다니면서 몸을 숨겼기 때문에 상간녀를 어떻게 알아낼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카메라를 이곳저곳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집이 비워진 날을 이용해서 CCTV를 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어디 안 나가? 언제는 나가는 게 싫다며. 바람 좀 쐬고 와.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싶다며. 결국 남편을 밖으로 내몬 다음 친구의 도움으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년 꼭 알아낼 거야. 들키면 어쩌려고. 내가 오죽하면 카메라를 달겠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 알겠어. 고마워. 일부러 휴지를 잔뜩 쌓은 곳 틈에 카메라를 숨겨놨어요.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곳은 꼭 지나치게 되는데 제발 상간녀가 찍히길 바랄 뿐이었죠. 상간녀를 찍게 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아작을 내리라 결심하고 매일 카메라 화면을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교묘하게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여자 다리만 보인다든가 어깨만 보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제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수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간녀의 몸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간녀가 주로 다니는 방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방향은 저희 부부가 잘 가지 않는 창고가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의 방을 짐 넣어놓는 창고로 쓰거든요. 그 방을 열어볼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혹시나 그곳에 있나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가가 문을 열어보면 그 전에 숨어버릴 게 뻔하니까 작전을 잘 짜야 했어요. 일단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밤중에 자는 척하다가 몰래 일어나 그 방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간녀든 남편이든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너무 빨리 뛰면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간녀의 정체를 밝히려니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저는 혼자고 그쪽은 둘이잖아요. 그래도 증거를 찾아야 뭐라도 하지 싶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여태껏 혼자 다른 방에서 잔다고 생각했는데 상간녀와 함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튼 자는 척을 길게 하다가 조심스레 일어났어요. 한 손에는 핸드폰 동영상을 틀어놓고요.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갔어요. 일부러 소리내지 않으려고 양말도 신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작은 방에 다다른 후 문고리를 서서히 돌려서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도와주던 언니 같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진주 언니 말이에요. 그 언니가 작은 방에서 움츠리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이 벌벌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무서운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믿고 있었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과 언니가 서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를 집에 데려다준 언니와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한 적도 있었는데 대체 언제 눈이 맞은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임자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진주 언니가 내 남편의 상간녀일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다가와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건네왔습니다. 정이야, 미안해. 언니가 왜 여기 있어? 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또박또박 언니가 한번 말해봐.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말해. 그래, 네 남편 내가 만났어. 사람이 자상하고 친절하길래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준다고 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 내가 번호 알려달라고 했다. 왜? 미쳤네. 집에 멋대로 들어온 건 미안해. 하지만 나 건수씨 진심으로 사랑해. 어이가 없네.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는
손을 들어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뺨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너 이거 안 나? 저는 타깃을 받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묵묵히 버티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이 배신을 하면 처참히 무너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오열하다가 결국 짐을 챙겨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날 친구랑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오열하다 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내내 상간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눈물까지 쏟았으니 혼절할 만 했죠. 저에게는 남은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바람필 수 있어요.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내가 멀쩡히 사는 집에 상간녀를 데려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했으면 제 집에 몰래 들여다 놓고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청각장애인이라 그런가, 쓸모없는 여자라서 그런가 싶어 나중에는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처참한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것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갚아줘야지.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어떻게든 네가 상처 입은 만큼 똑같이 돌려줘. 진주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무섭네. 후회하게 만들어버려. 둘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었어요. 진주 언니는 위자료를 줄 테니까 제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혼이란 홀로서기와 같아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둘에게 조금이나마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불륜을 덮어줘야겠다 마음먹었지만 막상 친한 언니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불륜은 덮어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언니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인들이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소송을 진행해줄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변호사님도 저의 사연을 들으시더니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결국 저는 변호사님이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따라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덕분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설치해놓은 CCTV에 잡힌 영상이 불륜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저에게 유리하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많이 미치는 결혼이었어요. 집도 제가, 차도 제가, 생활비도 사고 전엔 제가 대부분을 충당했죠.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던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 나버렸고 믿었던 사람을 내쫓아야 할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남편은 멋진 척, 쿨한 척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동안 사랑했다. 미안하고. 닥치고 나가.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밥이나 같이 나가라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 제 손에는 돈이 쥐어졌지만 기분이 썩 개운하지 않았어요. 상간녀는 그대로 좋은 직장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대할 거고 남편은 계속 그 여자를 만날 게 뻔했으니까요. 이대로는 못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간녀가 일하고 있는 복지단체 홈페이지에 100개가 넘는 글을 썼어요. 죄다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워지면 또 올리고 지워지면 또 올리는 식으로 며칠을 보냈는지 몰라요. 결국 그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퍼졌는지 그제야 복지단체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더라고요. 조치를 취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상간녀에게 문자 폭탄이 왔어요. 정희야, 좀 만나자. 뭐해? 집이야? 내가 찾아갈게. 정희야,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처치가 된지 알아? 이제 일도 못하게 생겼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당장 아니라고 말해. 네가 가서 말하라고,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제발 내 밥줄 좀 끊지 말아줘.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독한 년. 내가 너 그런 애인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에라이, 천벌받을 년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남의 남자 뺏어가 놓고 정상적으로 살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남의 거 뺏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평생 둘을 용서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상간녀는 다니던 복지단체에서 잘리고 쫓겨났다고 해요. 게다가 이미 소문이 쫙 퍼져서 비슷한 곳으로 재취업은 어렵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좌절하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직업을 갖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언젠가 제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이유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남을 도와주는 게 뿌듯하고 행복했던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고 결국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점 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다가 교육원에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일반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던 저로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나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방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까지 마친 저는 결국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일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라 이렇게 사연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가끔씩 친구를 통해 상간녀와 전남편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상간녀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시골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남편 탓인 걸 깨닫고 둘이서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무책임한 남편 놈은 자기 때문에 한 여자 인생 망가뜨려 놓고 나 몰라라 도망갔다고 해요. 상간녀의 잔소리와 히스테리에 질렸는지 아니면 불륜할 때 그 짜릿함이 사라졌는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요. 상간녀는 그렇게 된통 남자에게 대어보고 난 후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는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남편 그 인간은 또 다른 여자를 건드리다가 상간남 소송을 당해 전 재산을 탈탈 털렸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어린 여자에 꼬시려다가 호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아는 지인이 겹쳐서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 저처럼 순진한 여자 꼬셔서 자기 집 노예 삼으려다가 그 여자 집에서 반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돈도 능력도 없는 남편을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저처럼 또 여자 집에 갑질을 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애네가 뒷골목에서 힘께나 쓰는 집안이라 아주 박살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건너 듣는데 정말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원샷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정말 싫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만큼 진짜 싫었거든요. 늘 무시하고 깔보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이 소름 돋을 정도로 싫었는데 그런 분이
머리 조아리고 싹싹 비는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딴 인간을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니. 사실은 1년 전쯤 전 남편에게 문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정이야, 나야. 우리 오랜만에 밥 한 끼 할까? 그 문자를 받자마자 삭제해버렸어요. 아마도 지 엄마랑 자기 수발들 여자가 없으니 저에게 다시 노예짓하라고 연락을 한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바로 차단하고 번호를 변경했죠. 그 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일터로 찾아왔길래 연상에 쌍욕을 해줬죠. 제가 남편 욕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욕도 시원하게 했는데요. 그러니 평소 자기 엄마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땐 정말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빠졌는데 이제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변해버렸네요. 무튼 그 후로는 법이 무서워서 그런지 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복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큰 복수는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청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모두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살아보니 이것 또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고로 장애를 얻고 남편의 불륜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 또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옥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부디 시련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겪어보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힐링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모든 걸 털어내니 속이 시원합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